위대하고 아름다운 만큼 또 두려운 존재가 바로 시간인 것 같아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듯 시간이 주는 변화 앞에서 나약한 우린 속수무책으로 순응하는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세월의 폭풍우 속에서 겪은 우리 가족의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원인 아버지와 주부인 엄마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학창 시절엔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던 평범한 학생으로 피부친 오빠 아웅다웅하며 평범하게 성장했죠. 저는 살던 지역의 지방 국립대를 졸업한 후 부모님과 살며 회사를 다니다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편을 만나 나이 28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엔 예쁜 딸 하나를 낳고 여전히 평범하고 소소한 삶을 이어갔어요. 시댁은 저희가 살던 도시에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시골이었는데 시댁은 그곳에서 비닐하우스를 하며 농작물을 재배하셨죠. 형님, 일찍 오셨네요. 아유, 저 오면 같이 하자니까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동서 왔어? 오느라 고생했어. 차 막히기 전에 내려오려고 어제 미리 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냥 먼저 만들었지. 이건 뭐예요? 어머, 꽃게찜이네. 요새 걔가 하도 실하길래 좀 사와봤어. 우리 막둥이 아가씨 생일인데 뭘 만들어줄까 고민하다가 저번에 아가씨가 TV에 나오던 꽃게찜을 보고 맛있겠다고 한 말이 생각나서 말이야. 둘째 어머머 왔구나. 넌 오늘 음식하지 말고 혜원이 보면서 좀 쉬거라. 이제 돌대네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고생 많았을 거 아니니. 네 형님이 웬만한 음식은 다 해놨어. 제가 얼마나 손이 야무진지 뭐든 다 뚝딱뚝딱 만들어내더라. 애가 착하지 어른 공경 잘하지 음식까지 잘하니 내가 아주 예뻐 죽겠다. 둘째 너도 그렇고 난 참 며느리 복이 많아. 요즘 이상한 시댁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며느리가 많다는데 저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였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순박하고 마음 여린 좋은 분들이었고 남편의 형인 시숙님과 여동생인 시누이 또한 남편처럼 기질이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특히 시숙님의 아내인 형님은 제가 본 사람 중 가장 선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어머님이 형님을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처음엔 형님과 비교가 될까봐 내심 긴장까지 했다니까요. 물론 그런 일은 전혀 없었지만 말입니다. 동서, 내가 혜원이 좀 안아봐도 돼? 우리 조카님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우르르 까꿍. 한 가지 마음 아픈 부분이 있다면 형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인 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의 친정은 아버님이 지체 장애인이셔서 벌이가 수월치 않아 굉장히 가난했는데 형님이 어릴 적 크게 열병을 앓았을 때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고 사경을 헤맨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병원을 가지 못해 병명은 확실치 않지만 아마 그때 후유증으로 불임이 된 게 아닌가 싶다며 형님은 씁쓸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런 형님에게 마음이 쓰인 전 시조카인 제 딸만 보면 너무도 좋아하는 형님을 만날 때마다 자주 제 아이를 건네드리곤 했죠. 새언니들, 이거 받으세요. 이번에 일본 여행 갔다가 면세점에서 새언니들 주려고 산 립스틱이에요. 예, 새언니들 것만 있고 이 엄마 건 없냐? 없긴 왜 없어. 짜잔! 엄마 건 영양크림 세트. 듬뿍듬뿍 챙겨 바르고 회춘하세요, 어마마마. 어마마마? 아이고, 내가 우리 딸 덕에 왕비 대우를 다 받는구나. 고맙다, 우리 딸. 남편보다 3살 어렸던 시누이는 애교 많은 시댁의 귀염둥이였습니다. 3남매 중 가장 똑똑하고 야무지기까지 했던 시누이를 시부모님께선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저와 형님 또한 시누이를 친여동생처럼 아꼈죠. 저는 누군지 몰라도 나중에 이런 시누이를 데려갈 신랑감은 참 복받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누이가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백혈병이라니.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시누이는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시댁 식구들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시숙님네와 시누이는 저희 부부와 달리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한 시누이의 간병을 위해 한동안 시어머니는 시숙님의 집으로 올라가 거주하셨습니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 자주 올라가지 못하던 저와 남편 대신 시숙님과 형님은 시어머니와 번갈아 가며 밤낮 없이 시누이를 간병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끝끝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했죠. 시누이는 투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영영 우리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 된다, 시연아. 제발 이 엄마를 두고 먼저 가지 말거라. 가장 어린 것이 어찌 이리도 무정하게 가족을 등진단 말이니. 우리는 모두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시부모님만큼 시누이의 죽음에 고통받았던 사람은 형님이었어요. 1년을 옆에 붙어서 시누이를 간병했으니 착하고 마음 여린 형님은 그만큼 상실감도 컸던 거겠죠. 그런데 시누이의 죽음에 연이어 또 다른 불행의 그림자가 시댁에 스멀스멀 들이우기 시작하더군요. 둘째야, 이번 주 주말에 내려온다고 했지? 내가 너 좋아하는 굴비 좀 사다 놓으마. 네? 어머님, 저희 저번 주에 아주버님네랑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굴비 엄청 구워주셔서 우리 새끼 내내 굴비만 먹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너희가 내려왔었다고? 그랬나? 아, 참. 그래, 그랬던 것도 같구나. 내가 요즘 이렇다. 늙는 게 이렇게 무서워. 동서, 저번에 어머님께 겨울 잠바 사드린다고 하지 않았어? 어머님이 잠바가 다 낡아서 입을 게 없으시다면서 이번에 시댁 내려갈 때 여자 셋이서 다 같이 커플 잠바 맞추자고 하시던데 어머님이 사주신다고. 네? 그럴 리가요. 저 얼마 전에 어머니께 잠바 두툼한 걸로 사다 드렸는데 아버님 거랑 같이요. 저번에 우리가 시댁 내려간 것도 기억 못 하시더니 어머님 정말 요새 왜 그러시지? 시누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의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설마 했지만 아무리 지켜봐도 시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았어요. 아마 그렇게 예뻐했던 시누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으신 여파인 것 같았죠. 걱정하지 말거라. 가끔씩 뭘 깜빡하거나 해서 그렇지. 너희들 시험이 아직 멀쩡하다. 내가 옆에서 잘 돌보면 돼. 시아버지는 걱정하는 자식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걱정됐던 전 남편과 상의 후 두 분을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도시로 올라오기를 싫어하셨죠. 농사 짓던 땅을 두고 도시에 올라가면 이 늙은이가 하는 일 없이 죽어가는 빈 껍데기밖에 더 되겠니? 난 평생 살던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구나. 싫다는 분을 억지로 모시고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죠. 회사 그만두고 시부모님 댁으로 내려가시겠다고요? 이미 남편이랑 이야기 다 끝냈어. 아무래도 어머님이 걱정돼서 말이야. 남편은 아버님 농사 돕고 난 어머님 돌보면서 지내려고. 덕분에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유유자적하게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 저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이려 노력하는 형님이 존경스러웠습니다. 또한 자신이 닦아놓은 기반을 포기하면서까지 남편의 부모를 위하는 형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죠. 그렇게 형님은 시숙님과 함께 귀농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왔어요. 어머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어디 나가서 50대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다 믿겠어요? 시부모님은 시숙님과 형님이 합가하고 나서 굉장히 밝아지셨습니다. 우리 또한 시숙님과 형님 덕에
시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일이 형님이 먼저 큰 결심을 해주신 덕분인 걸 모두가 잘 알고 있던지라 저와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 형님에게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복과는 별개로 한 번 시작된 시어머니의 치매 진행은 멈출 길이 없더라고요. 시숙님과 형님이 시내의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며 치매 진행을 늦추려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악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너무 고생하는 형님이 걱정스러워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남편과 딸과 함께 주말에 시댁으로 내려가곤 했죠. 일하랴 육아하랴 힘든 사람이 왜 이렇게 자주 내려와? 주말엔 좀 쉬지. 난 괜찮아 동서. 괜찮긴요. 이렇게 얼굴이 상하셨는데요. 이번 주말엔 저랑 남편이 어머님 돌볼 테니까 형님은 오랜만에 시숙님이랑 어디 놀러라도 다녀오세요. 그래? 그럼 오랜만에 난 혜원이랑 좀 놀아줘 볼까? 혜원아, 오늘 큰엄마랑 같이 도시락 싸서 소풍 갈까? 큰엄마랑 좀 놀아주라. 형님은 참 가족밖에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은 가족의 얼굴을 보며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형님은 종종 제게 이야기하곤 했죠. 한편 치매 환자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더니 언제부턴가 시어머니는 가슴 아픈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하시더군요. 시연이는 집에 언제 내려온다니?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신우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기 시작하셨죠. 큰애야, 네 신우이한테 전화 좀 해보련. 명절이라 차가 막혀서 그런가 오다가 사고가 난 건 아니겠지? 어머님, 아가씨는 이번에 회사 일이 바빠서 못 내려온대요. 지금도 일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어머니께 전화드리라고 문자 남겨놓을게요. 익숙한 듯 형님은 시어머니가 놀라지 않게 하얀 거짓말을 하며 시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훔치며 형님을 도와 시어머니를 보살폈어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마음이 복잡한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시숙님과 남편은 입술을 깨물곤 고개를 푹 숙이곤 했죠. 그런데 치매가 발병한 지 6년쯤 지난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는 또 다른 이상 행동을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 잠깐 밭에 좀 나갔다 올게요. 상추 좀 따오려고요. 동서, 어머님 좀 잘 보고 있어줘. 네, 근데 어머님이 왜 이렇게 떠시지? 추우신가? 바로 어머님이 형님이 다가오기만 하면 눈도 못 마주치고 나중엔 사시나무 떨듯 몸까지 덜덜 떨기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의 일시적인 행동인 줄 알았어요. 치매가 심해지며 워낙에 다양한 이상 행동을 하시다 보니 웬만한 행동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와 남편이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형님만 보면 두려움에 떨듯 같은 행동을 보이시더군요. 어머님이 왜 저러실까요? 형님이랑 둘이 있을 때도 그러세요? 아니야. 나랑 둘이 있을 때는 안 그러시는데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꼭 저러셔. 나도 영문을 모르겠어. 형님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형님도 영문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게 좋아하며 졸졸 따라다니던 형님에게 시어머니가 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이유가 궁금해 저는 형님이 없을 때 넌지시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형님이 안 계신 자리에선 시어머니가 말씀을 할까 싶어서요. 어머님, 혹시 형님하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렇게 형님을 좋아하시더니 요즘에 왜 그렇게 형님을 피하세요? 무, 무섭다. 난 큰애가 무서워. 네? 그러니까 형님이 왜 무서우신 건데요? 저한테만 살짝 말씀해 보세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불안에 떨며 주위를 살피시더군요.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형님이 주위에 없는 걸 확인한 시어머니는 제 귀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이건 나만 아는 비밀인데 네 형님이 네 시누이를 죽였어. 네? 뭐라고요? 소스라치게 놀란 전 기함을 하며 시어머니께 되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급히 쉬잇하며 손가락을 제 입에 갖다 대시더군요. 조용히 하거라. 큰애가 듣겠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아가씨를 해쳤다고요? 놀래라. 어머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겠죠. 형님이 얼마나 착한 분인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가씨를 간병했는지 누구보다 어머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는 소리 마라. 그건 너희가 전부 속은 거야. 내가 똑똑히 봤다. 큰애가 병원에서 내 딸한테 해코지 않은 걸 말이야. 큰애가 나까지 해칠까봐 무서워서 내가 여태 모른 척 큰애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납작 엎드려서 산 거야. 어머님, 그만하세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하다못해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힌 시어머니의 말씀을 그만 막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망상이라고 치부할 정도로 시어머니의 말씀은 너무 허무맹랑했거든요. 형님을 봐온 세월이 얼만데 형님이 그런 짓을 했다고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옷소매를 걷어 팔까지 보여주며 더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여기 팔에 멍자국 봐라. 아무도 안 보고 둘이 있을 때마다 네 형님이 날 얼마나 구박하고 때리는지 아니? 이래도 내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할 거야? 어머니, 팔이 왜 이러세요? 어머, 다리에까지 멍이 들었잖아.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팔다리에는 정말로 울긋불긋한 멍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화들짝 놀라자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게 말씀하셨죠. 이제 내 말을 믿겠어? 큰애가 나더러 빨리 나가 죽으라고. 나 같은 늙은인 빨리 죽는 게 자식들을 도와주는 거라면서 얼마나 날 때리고 구박하는지 모른다. 우리 아들하고 할아범이 있을 땐 착한 척 얼굴을 싹 바꾸고 말이야.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둘째야. 나 큰애가 너무 무섭다. 그때 잠시 자리를 비웠던 형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며 시어머니의 엄청난 폭로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을 보자마자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곤 입을 다무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형님에게 어머님이 하신 말들을 모두 들려주었죠.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네, 저도 형님이 정말로 그러셨을 거라고 믿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정말로 벌벌 떨면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형님, 어머님 팔다리의 멍자국은 대체 뭐예요? 어머님은 형님이 때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아니지. 그건 며칠 전에 어머님이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시면서 생긴 거야. 나도 얼마나 놀랐다고. 어머님이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으신가? 자꾸 날 무서워하시길래 왜 그러나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단 말이야? 당황스럽긴 한데 어머님 치매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 망상도 심한 치매 증상의 일종이라고 하잖아. 아무튼 동서, 내가 의사한테도 얘기해보고 어머님 더 신경 써서 보살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형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도리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조금도 찔릴 것 하나 없다는 태도의 형님을 보고 저는 역시나라는 생각에 안도를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뒤론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저와 남편을 붙잡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왜 날 안 구해주는 게냐? 너희들도 다 큰애랑 한통 속인 거야? 늙고 병든 부모는 이제 무시해도 된다는 게냐? 내가 저 표독스런 큰며느리 때문에 우리 막내딸처럼 비명횡사한 뒤에야 땅을 치고 후회할 셈이야. 제발 저 나쁜 큰애 좀 경찰에라도 신고해다오. 그 앤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어. 얼른 나 죽게 만들고
혼자 남은 너희 시아비한테 재산 다 뜯어내서 평생 놀고 먹을 심산이라고. 치매 환자인 내 말을 이렇게 가족들이 죄다 안 믿을 거라 하니까 걔가 아주 마음 놓고 날 그렇게 구박하는 거야. 우리 할아범하고 큰아들한테도 제발 나랑 큰며느리 둘만 남겨놓고 나가지 말라고 애원했는데 그 둘도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 너희들도 그 두 사람도 모두 그 무서운 큰며느리 연기에 깜빡 속고 있는 거야. 그렇게 무서운 애니까 내 딸까지 몰래 죽여버렸지.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어쩔 줄 모르고 시어머니를 달래기 바빴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속상함을 참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가족들은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몇 번이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론이 나질 않더라고요. 노망이라는 게 저런 건가 보다. 이젠 우리가 밭일이 끝나고 집에만 왔다 하면 너희 시어머니가 나랑 이놈을 붙잡고 하소연을 해대는 통에 정말 환장하겠어. 왜 저렇게 큰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원. 여보, 아닌 건 알지만 정말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당신 정말 어머니랑 아무 일 없었지? 여보, 대체 날 뭘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대체 왜 구박해요? 아니, 어머니가 하도 저러니까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 사실 치매 심호 모시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사람이 감정이 쌓이다 보면 화풀이도 할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는 거지. 원래 환자랑 같이 살면 같이 사는 가족이 더 힘든 법이라고 했어. 난 설사 당신이 가끔 어머니한테 화를 냈다고 한들 당신 탓할 생각 없어. 당신을 이해한다고. 글쎄 그런 일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나 정말 서운해요. 됐다. 그만들 하거라. 형규 너도 큰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큰애가 너희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의심하는 말을 하면 큰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어머마. 의심이 아니라 하도 엄마가 저러시고 두 사람 말이 다르니까 답답해서 그냥 해본 말이죠. 여보, 미안해. 난 정말 당신 믿어. 그냥 난 당신이 그랬어도 이해할 정도로 당신 고생을 잘 알고 있다는 소리야. 어머닌 요즘엔 저런 말씀 하시는 거 말곤 멀쩡하신 것 같은데 정말 왜 저러시는지 영문은 모르겠네.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입장이 아닌지라 차마 나서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와 남편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제게 은밀한 제안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저대로 뒀다간 다른 가족들도 그렇지만 형수님이 너무 고통을 받으실 것 같아. 다들 형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어머니께서 하도 강경하게 나오시니까 속으론 의심을 할 수도 있잖아. 당신도 나도 혹시나라는 생각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 안 그래? 물론 형님의 말을 믿지만 당신 말처럼 어머님 입장도 한결같으신데다 요즘엔 정신이 멀쩡해 보이시니까 무작정 무시하기 힘들긴 해. 어머님 말을 무시했다가 만에 하나 어머님 말이 진짜였다면 그건 그거대로 정말 큰일이잖아. 아,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부모님 집에 형하고 아버지도 모르게 CCTV 한번 설치해보자. 형하고 형수님 방만 빼놓고 말이야. 좀 알아보니까 별로 가격이 비싸지도 않더라고. 뭐? 그건 너무 사생활 침해 아니야? 그래도 우선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 내가 다음 주에 몰래 설치하고 올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보자. 영상을 보면 답이 나오겠지. 오래 고민한 끝에 내린 답이라는 남편의 뜻을 차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 또한 만에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긴 마찬가지였거든요. 남편은 정말로 CCTV를 구매해 다음 주 주말 시댁에 몰래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애써 떨리는 마음을 숨긴 채 시댁에서 아주 초조한 주말을 보냈죠. 조금만 지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주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다음 날 회사에서 퇴근을 하자마자 불이 났게 집으로 달려왔어요.
딸의 저녁을 챙겨준 후 우리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날 녹화된 CCTV 영상을 CCTV와 연동된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CCTV 속 시어머니와 형님의 모습을 확인한 남편과 저는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만 침대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어머님하고도 형님의 말이랑도 전부 다르잖아. 시아버지와 시숙이 농사일을 나간 뒤 시댁엔 시어머니와 형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형님은 설거지를 한 후 거실로 나오고 있었는데 대뜸 시어머니가 형님께 달려들더군요. 그리곤 형님의 머리채를 거칠게 낚아채는 모습에 저와 남편은 경악을 하고 말았죠. 아! 어머님, 아파요. 이 망할년, 네가 우리 딸을 죽였지? 네가 우리 딸을 못살게 괴롭혀서 내 딸이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은 거야. 너도 죽어, 죽어버려. 어머니, 제가 안 그랬어요. 저도 아가씨가 세상을 떠난 게 너무 슬프다고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네 검은 속내 모를 줄 알고? 내가 다 봤다 이 나쁜 거사. 대체 뭘 보셨다고 자꾸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 정말 아니에요. 저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시던 큰며느리라고요. 네가 내 큰며느리라고? 거짓말 하지 말어. 우리 큰며느린 너처럼 나쁜 인간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 우리 큰애가 어디 갔지? 그것이 자기만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시에 민난 굶기려고 드는 게로구나. 내가 우리 딸만 집에 왔단 봐라. 그것이 날 구박한 걸 다 일러줄 테다. 제가 큰며느리라니까요, 어머니. 제발 저 좀 알아봐 주세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상 속 시어머니는 평소 우리 앞에서 멀쩡하던 모습과 달리 굉장히 치매가 심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사정없이 머리를 뜯긴 형님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엉엉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네가 내 딸을 죽였다고 윽박질렀다가 갑자기 눈앞에 있는 형님을 못 알아보고 형님을 찾다가 마지막엔 방금 전 자기 입으로 죽었다고 말한 시누이를 찾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그 뒤론 잠시 잠잠하다 싶었더니 그 뒤에 벌어진 상황은 결국 남편과 저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청소를 하던 형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더니 대뜸 거실 구석에서 바지를 엉거주춤 내리고 볼일을 보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리곤 형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연아, 휴지가 다 떨어졌구나. 네 큰 새언니한테 말해서 나 휴지 좀 가져다 다오. 어머니, 여기 화장실이 아니에요. 얼른 일어나세요. 어? 일어나라고? 아이쿠, 어머니. 시어머니는 형님을 죽은 시누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놀란 형님의 외침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다 그만 용변을 깔고 주저앉으시더군요. 형님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뿌리치고 어머니께 달려가 맨손으로 휴지를 들고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니 내 딸, 울지 마라. 내가 또 널 울렸구나. 안 그래도 병 때문에 아픈 너한테 늙은 내가 짐만 된 게야. 미안하다, 딸아.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대로 저 어머님 딸이잖아요. 제가 어머님 지켜드릴게요. 얼른 일어나서 우리 씻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큰아들이 이런 모습 보면 속상해 할 테니까 우리만의 비밀로 하고요. 아셨죠? 자, 제 손 잡으세요. 우리 딸 아픈데도 씩씩하기도 하지. 이건 비밀인데 네 큰 새언니가 너 결혼할 때 주려고 따로 1,000만 원이나 네 큰오빠 몰래 모아놨다는구나. 그러니까 얼른 그깟 백혈병 따위 이겨내버리고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야지. 네 큰 새언니가 애를 얼마나 좋아하니?
그 딱한 것이 네가 애를 낳으면 마치 자기 애를 보듯 기뻐할 거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의 세상은 온통 형님과 시누이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은 두 사람으로 온갖 기억을 다 만들어내셨던 거예요. 오롯이 과거를 추억하기도 하고 때론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망상하면서도 시어머니 세상의 등장인물은 전부 형님과 시누이뿐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형님과 둘이 있을 때만 유독 증상이 심해지셨고 다른 가족들 앞에선 형님에 대한 망상만이 남아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형님은 자신이 그런 모함을 받으면서도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겁니다. 형님은 진짜 착하다 못해 정말 미련한 사람이야. 어떻게 자신이 그런 오해를 받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의심한 거야? 난 정말 인간도 아니야.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저는 남편에게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 또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 어깨가 축축해지도록 눈물만 흘려댔죠. 다음 날 남편과 저는 퇴근한 후 딸을 친정엄마에게 맡기곤 곧장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동서,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모든 진실을 알고 다시 보니 형님의 얼굴은 전에 비해 많이 까칠해져 있더군요. 피부도 건조하고 눈밑도 푹 꺼진 것이 그제야 형님의 힘든 고생들이 느껴져 다시금 눈가가 뜨거워졌죠.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와 시숙님에게 CCTV 영상을 전부 보여주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숙님 또한 자신들 앞에선 멀쩡했던 시어머니의 경악할 만한 행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끝내 영상을 봤던 저와 남편처럼 뜨거운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죠. 그 옆에 앉아있던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계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런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동서, 서방님, 왜 이러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형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형수님을 의심해서 집에 CCTV까지 다는 몹쓸 행동을 했어요. 너무 죄송해서 절 용서해달란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형수님, 그냥 절 두들겨 패주세요. 자식인 저도 어머니의 저런 행동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자식보다 더 자식처럼 저희 어머니를 보살펴 주신 형수님을 의심한 전 그래야 마땅합니다. 저도 죄송해요, 형님. 대체 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전 어머님 치매가 이렇게 심해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대체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던 거예요, 형님? 아니야. 난 내 욕심 때문에 그랬어. 어머님 상태가 심해진 걸 알면 다들 어머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시자고 할 걸 아니까 차마 어머님을 그런 낯선 곳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동서, 그리고 서방님, 저 의심하신 거 충분히 이해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않고 먼발치에 앉아 우리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계시더라고요. 형님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형님의 울음에 함께 눈물이 터진 시아버지와 시숙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와 남편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으시더군요. 놀란 형님은 시아버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요지부동인 채 형님께 용서를 비셨죠. 아버님, 왜 이러세요? 아버님까지 이러지 마세요. 당신도 얼른 일어나. 아니다, 큰애야. 내가 차마 널 똑바로 바라볼 면목이 없구나.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이 모진 고통을 오롯이 너에게만 떠넘기고 아무것도 몰랐던 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 부디
네 고생을 몰랐던 날 용서해다오. 여보, 내가 미안해. 난 당신이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지 꿈에도 모르고 그저 이 상황이 답답하다며 당신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는 말이나 짓거렸어. 난 쓰레기야. 난 자식으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아주 최악인 인간이야. 어떻게,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야. 난 괜찮아. 아버님, 저 정말 괜찮아요. 제가 가족들에게 작정하고 숨긴 건데 왜 가족들이 저한테 이렇게 미안해해요. 어머님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었는데요. 그런 어머님을 위해 사는 고생, 전 고생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일어나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 너무 속상해요. 끝없이 흐느끼던 형님은 바닥으로 내려와 가족 모두를 두 팔로 껴안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고생을 떠안은 자신을 의심했던 가족을 형님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착하고 깊은 형님의 마음이 느껴져 저는 더더욱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내 새끼들 왜 울어? 또 내가 뭘 잘못한 게냐? 내가 미안하다. 늙고 병들어서 너희에게 짐만 되어서 정말로 미안해. 큰애야, 우리 시언일 간병하느라 가뜩이나 네가 고생이 많은데 나까지 보태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착한 우리 큰며느리 울지 말거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왜 제 짐이에요. 전 괜찮아요. 전 어머님 며느리여서 정말로 행복해요. 멍하니 앉아있다가 우리에게 다가온 시어머니의 말에 형님은 거의 대성통곡을 하듯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 가족들은 아주 오래도록 눈물을 그치지 못했죠. 결국 시아버지와 시숙님 그리고 남편의 강력한 의견으로 우린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끝까지 자신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애원하셨지만 세 남자의 의견은 강경했어요. 아픈 네 시애미 때문에 널 병들게 만들 수는 없다. 어머마, 넌 최선을 다했어. 이만하면 됐다. 난 널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어. 지금도 이미 늦었다. 진즉에 우린 네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냈어야 했던 거야. 뒤늦게 알고 보니 시아버지와 시숙님은 벌써 몇 차례나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걸 아직 치매가 심하지 않으니 자신이 돌볼 수 있다며 끝까지 막아냈던 사람이 바로 형님이었다는 겁니다. 형님은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자신이 모시기 위해 자신이 모함을 받고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비밀을 지키길 불사했던 거예요. 어머님, 제가 자주 올게요.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던 베개도 가져다 놨으니까 꼭 이거 베고 주무세요. 어머님 이 베개 아니면 잠 잘 못 주무시잖아요. 어머님, 피부 짓무르니까 너무 누워만 계시지 말고 산책도 하고 하세요. 아셨죠? 입맛 없다고 밥 거르지 마시고 밥도 꼬박꼬박 잘 드셔야 돼요. 고얀 거 결국 네가 날 병원에 쳐넣는구나. 나도 우리 막내딸처럼 말려 죽일 셈이냐? 둘째야, 제발 날 여기 버려두고 가지 말거라. 너흰 다 큰애한테 속고 있는 거야. 요양병원 입소 날까지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악담을 퍼부으셨습니다.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지 몇 번이나 요양병원을 돌아보더군요. 그날 형님은 방에 들어가 늦은 밤이 될 때까지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죠. 다음 날 저와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형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마음도 심란할 텐데 푹 좀 쉴 겸 당분간 친정에 다녀오는 건 어떠니?
그래도 될까요? 사실 지금 친정 사정이 안 좋아서 안 그래도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사정이 안 좋다고? 아니, 사돈댁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사실 제 남동생이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가뜩이나 가난한 형편에 있던 돈도 다 날린 채 반 지하방에서 올케랑 조카랑 셋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달 전에 밤에 대리운전을 뛰다가 사고가 크게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상태가 아직도 많이 안 좋아서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 받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친정이 도와줄 형편이 안 돼서 지금 올케가 저희 엄마한테 조카를 맡기고 파출부위를 다니고 있어요. 엄마는 조카 돌보면서 남동생 간병을 하고 있고요. 어머님 때문에 다들 힘든 마당에 저희 친정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말씀 안 드렸어요. 아신다고 어쩔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동생한텐 제가 조금씩 모아놨던 용돈 300만 원만 급한 대로 보내줬는데 이제 어머님도 안 계시니 올라가서 엄마랑 교대로 남동생 간병을 좀 해주고 싶어요. 알면 알수록 저는 형님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고생하던 와중에 친정 일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도리어 누구보다 밝은 모습만 보이던 형님이 너무 대단하면서도 안쓰럽게 느껴졌죠. 이런 착한 사람에게 왜 자꾸 그런 힘든 일만 생기는 건가 싶어서요. 게다가 여태껏 시어머니를 보살피느라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남동생을 간병하러 가고 싶다고 자처하는 형님의 마음 씀씀이에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형님의 말을 듣고 형님을 타박하시더군요. 아이고 이거사, 너 자꾸만 날 못된 시애비로 만들 참이냐? 대체 왜 그런 일을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있어 봐라. 너 친정 갈 때 내가 은행에서 돈 찾아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동생 수술부터 시키거라. 병원비도 그걸로 다 내주고 남은 돈은 네 올케한테 생활비로 쓰라고 줘. 그래야 사부인도 네 올케도 애 돌보고 간병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간병하면서 애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건 간병해본 네가 더 잘 알고 있잖니. 아버님, 하지만 그 큰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너는 네 친어미도 아닌 시어미를 어떻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니? 난 내 자식이 가족 일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 보고만 있기 싫다. 게다가 넌 내 아내를 남편인 나와 자식들보다도 더 진심을 다해 보살펴준 은인이기도 해. 내 아내를 돌봐준 보답으로 그 정도 돈은 과한 게 아니라 부족하다. 그러니까 넌 아무 소리 말고 내 말대로 하거라. 알았지? 네 올케랑 친정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네가 안 받으면 내가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비 내고 네 올케 만날 거니까 그냥 여러 고생시키지 말고 어서 돈 받아서 가.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맙다 이거사. 이 바보같이 착한 걸 내가 어찌해야 하노. 저와 남편은 그날 집으로 돌아왔기에 시아버지께서 형님께 얼마나 많은 돈을 주셨는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동안 친정에서 지내게 된 형님께 들어보니 형님 동생의 수술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고 한동안 형님의 올케가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만 집중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고 하더군요. 시숙님의 말로는 시아버지께서도 형편이 크게 넉넉진 않으셨지만 형님을 위해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 큰돈을 몽땅 내어주셨다더군요. 그리고 시숙님 또한 예전에 시댁으로 들어올 때 전셋집을 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처남에게 내어줄 거라고 하셨죠. 직접 처남 집에 가보니까 반 지하라 곰팡이 냄새도 훅훅 끼치는 게
애 키우기 정말 안 좋은 환경이더라고. 어차피 우린 책임질 자식도 없고 평생 아버지 집에서 살 거니까 당장 그만한 돈 필요 없어.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가 준 돈으로 좋은 집은 못 가겠지만 그래도 우선 낡은 빌라에라도 이사 갈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서. 시숙님의 말을 듣고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제 의견을 들은 남편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즉각 찬성을 하더군요. 동서, 동서네가 내 남편 통해서 3천만 원이나 내 동생 집값에 보태라고 줬다며. 왜 그랬어? 얼른 계좌 불러. 내가 다시 돌려줄게. 아니에요, 형님. 오히려 제 남편이 우리 애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못 들여서 죄송하다고 하던걸요? 자기 어머니를 자식들보다 더 진심으로 보살펴준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요. 형님, 저희가 형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꼭 드리고 싶은 거니까 부디 돌려주지 말고 동생분 이사 비용에 보태주세요. 요즘 서울 집값 많이 비싸다면서요. 형님은 가족을 자기 스스로보다 더 아끼시는 분이시니 형님 가족을 돕는 게 형님에게 은혜를 갚는 일 아니겠어요? 부디 동생분이 빨리 쾌차하시길 빌어요. 정말 고마워, 동서. 내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 그렇게 반년여가 지난 지금 다행히 형님의 동생은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그 사이 형님의 동생 가족은 방 2개짜리의 9억 빌라로 이사도 갔죠. 얼마 전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형님의 부모님과 동생 내외가 시댁으로 인사를 왔었는데 다행히 형님 동생은 다리를 조금 절뚝이긴 하지만 많이 호전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재활을 다니고 있다니 곧 전처럼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형님은 동생의 퇴원과 동시에 다시 시댁으로 돌아와 전처럼 시아버지와 시숙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세요. 우린 2주에 한 번씩 시어머니의 요양병원에 방문하곤 하는데 아직도 형님은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곤 해요. 어머님, 잘 계셨어요? 조금 마르신 것 같은데 밥은 잘 드시고 계시죠? 우리 막내딸 왔어? 왜 이렇게 드문드문 와? 엄마가 얼마나 우리 딸 보고 싶었다고. 네 큰 새언니가 어제 전화 왔는데 이번 네 생일에 꽃게찜을 만들 거라는구나. 저번에 네가 TV에 나온 꽃게찜을 보고 맛있겠다고 말했다면서 말이야. 참 사려 깊은 아이야. 그렇지? 네 새언니들도 올 때가 됐는데 우리 마중 나가보지 않으련? 시어머니의 세상 속엔 아직도 온통 시누이와 형님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신데도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그만큼 형님이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른 아들들도 기억 못하는 와중에 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면 그건 큰 욕심이겠죠. 저는 형님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저는 가족들에게 어떤 가족이었는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존경하는 형님을 본받아 더더욱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무엇보다 제 딸이 형님처럼 정과 사랑이 많은 어른으로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이렇듯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저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수많은 감정의 희로애락을 겪게 되었네요. 비록 세월은 무자비하게 사람을 늙고 병들게 만들고 또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지만 적어도 그 시간 위의 발자국처럼 찍힌 사람의 수만 가지 감정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이 생각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흘러가는 시간을 슬퍼하고 덧없사하지만 말고 주어진 지금을 똑바로 마주하며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금이 모이면 시간이 흐른 훗날 우린 후회 없는 과거의 기록을 웃으며 추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사연을 들은 시간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때가 되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